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책 리뷰가 아닌 다른 거를 좀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경자인에서는 이런 이제 재테크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셋이 같이 한번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제는 주린이가 되기로 작정했다. 주린이는 이제 주식하고 어린이의 약자죠.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한다는 거고요.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은 40에서 49세, 남성은 500명, 여성은 450명 정도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40대 소득자 중에 78%가 금융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금융 투자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생각이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 옛날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 세대는 열심히 저축만 하면 아파트 한 채 사고 은퇴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80% 정도가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에 약 48%, 45%는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좀 이게 좋다고 봐야 됩니까? 나쁘다고 봐야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요? 근데 근로소득만 갖고 있는 내가 안타깝지 않나. 너무 부동산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네. 조금씩 그러니까 약간 너무 부동산에만 너무 그랬었잖아요. 네. 좀 자본주의답게 뭔가 진짜 자본에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저 페이지를 넘어가면 평균 금융자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3페이지를 잠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0대의 총자산은 4억 4.1억 원, 순자산은 3.3억 원입니다. 이 총자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계고요. 이 순자산은 대출을 뺀 금액이니까 대출은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소득자의 총자산은 한 4억 정도. 이게 집값을 고려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대출이 저도 작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응답하신 분들이 대부분 4대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요즘 물론 서울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의 중위값 아파트가 지금 9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작은 거 아닌가라는, 물론 저희가 돈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론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좀 작은 거 아닌가. 대출도 사실은 좀 작아 보여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을 거니까 감히 얘기하자면 제가 봐도 작아요. 작아요? 나한테 8천만 원을 빌려주지도 않지만 네. 생각보다 총자산은 많았고 네. 대출이 적어서 좀 놀랐어요. 그래요? 아무리 평균이어도. 근데 50%는 또 자가를 갖고 있다고 그쵸. 하니까. 네. 이게 좀 보고서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가 평균적으로 언론에서 보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8천만 원 정도면 가계부채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가계부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40대에 국한되어 있고 뭐 그렇지만. 근데 40대를 보면 40대에 가장- 보통 자산이 가장 늘어나는 때 그쵸. 아닌가? 가장 경제생활도 네, 활발할 맞아요. 때고 그렇죠. 집도 40대 거의 제일 많이 사고 많은 제일 많이 사기도 아무리 20, 하고. 30대 요새 늘었다고 해도 그래서 보고서 조금 저희 느낌하고는 다르고요. 평균 금융자산은 약 한 7천만 원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28%는 1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많다. 얘도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28%가 1억 원이나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게 저도 조금 놀라웠어요. 이게 어디 좀 묶이지 않은 돈이 1억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4억 1천만 원의 자산에 대출을 빼면 3억 얼마? 3억 3천 있는데 3억 3천인데 그 중에 1억 원 1억 원이 정도는 예금이라면 금융자산이라면
2억 원 전세를 산다는 얘기인데 2억 원 전세는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나도 삽시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내용이. 이게 비중도 서울이 50%고 나머지 광역시가 그치, 남은 거니까. 50%라서 네. 비율상으로도 그렇게 서울이 적지는 않은데 좀 그랬어요.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약간 거리감 느꼈어요, 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현실이 맞다면 우리가 너무 높게 보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 맞다면 음. 몇 년 안 남았는데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10명 중 8명이 금융투자자이며 이 중에 15%는 최근 1년 내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만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재형저축, 그 다음에 주택청약저축, 뭐 정기적금, 상호보금 이 정도만 할 줄 알았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사모님은 금융 투자를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금융투자는 은행원 생활로 시작했으니까 20살 초반부터 했죠. 금융 자산 갖고 있는 거 말고 금융 투자. 그러니까 적금 기준으로 보면 투자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만 안정적인 것만 했으니까 주식이나 뭐 펀드나 뭐 기타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도 한 몇 년 안 돼요. 저도. 처음 펀드 했던 거가 20대 후반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황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계속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치. 아파트를 사서 그 대출을 갚아나가는 형태대로 자산을 이렇게 모아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은 진짜 그치.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죠. 저희 그런 생각해요. 언뜻 하면 내가 그때 만약에 그거 예를 들면 그 아파트를 사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때 무리해서 사실 좀 무리해서 산 적이 2번이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무리를 해서 샀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투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1가구 1주택입니다 지금. 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이 좋은 성과를 낸 건 사실이죠. 현재 기준으로.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15페이지 가겠습니다. 금융투자자일 때 노후 준비율이 2배가 더 높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약 38%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투자자일 경우에는 73%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역시 이제 금융을 좀 알고 있는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 노후 준비에 거의 반은 연금저축에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약 4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의 37%.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접 투자가 있는데 거의 한 70-80%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해제 혜택 되면서부터 좀 그쵸. 많아진 것 같긴 그것도 있고, 근데 하고. 노후 준비가 요새 되게 크게 다가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노후 준비 뭐 하는 거 있어요? 저 연금저축 있죠. 아, 연금저축 있어요? 그럼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넣기 시작한 것 중에. 저도 하나가. 최근에 연금 저축 보험을 갖고 있다가 헉,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걸 새로 깨닫고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했어요. 저 펀드. 네, 저 이전했어요. 요새 펀드 그거 수익률 한 번씩 보면, 오.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요? 왜 10만 원만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금 저축 보험 2년인가 3년인가 됐는데 원금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까여가지고? 수수료 떼가고 막 이러니까. 그치, 그런 거 떼가니까. 근데 뭐 5년인가 10년인가는 이후로 있어야 이제 원금이 나온다 이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와 연금과 관련된 게. 근데 연금보험은 다른 혜택이 있잖아. 어떤 혜택이요? 그냥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건 그러죠. 특약을 넣었을 때요.
이건 진짜 순수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에 음.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제 혜택으로 이제 은행에서 권유하는 거를 그냥 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이전해갖고 펀드로 바꾸는 게 맞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도 여기저기서 들어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저 한 20, 30% 돼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연금저축, 연금펀드 이런 거 별로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IRP. 없고 아니, IRP 하나만 IRP. 있습니다. IRP, IRP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몰빵돼 있습니다. 제일 부자면서. 아니 직접 투자하시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직접 투자지. 직접 투자지 뭐. 그렇게 따지면 퇴직급여제도는 IRP, 회사가 개인 사업이 IRP. 있는 아니, 저는 저 임원이라 아,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개인이 IRP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IRP를 한 달에 펀드는 없어요? 펀드 없어요, 저. IRP만 있어요. 그 다른 기관에서 수수료 가져가는 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계신. 아니, 펀드에 늘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많이 내가지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대출 이자가 8천만 원이 넘나 봅니다. 저는 대출이. 대출 이자가 많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에 투자 테마 및 ETF 거래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ETF를 거의 대부분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ETF를 알게 된 게 사실 증권 자체에 완전히 문외한이었다가 저희 경자인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 ETF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ETF를 안 지 이제 1년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본인도 그래? 네네. 세상에. 저는 주식에 심지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도 ETF를 안 진짜요? 게 그때 저희 막 책 보고 이럴 때예요. 네. 저 그때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ETF 유일하게. 투자도 좀 됐어요? 전 좀 됐죠. 대단하십니다. 전 그거 한 3년 됐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줬어? 유튜브요. 역시 유튜브입니다. 학교에서 유튜브에서. 배운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뭐냐면, 뭐 초등학생들 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뭐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경제교육 했습니다. 근데 금융교육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몰라, 사람들이. 안 배우니까 또. 네.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란 말이죠.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금융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말. 아, 저래도 되나?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저도 그 연금 얼마 전에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꾸면서 연금을 이제 처음 공부를 한 거예요. 연금이라는 거에 이게 대해서.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좀 여기 나왔는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가 뭔지 한번 간단히 좀. 펀드인데 그냥 일반 퇴직연금 내지 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인데 타겟을 정해놓은 거예요. 은퇴 시점을. 그래서- 시점을 타겟으로. 네, 그래서 이 펀드는 끝에 연령대처럼 이렇게 있어요. 뭐 50대가 드는 은퇴 시점을 이제 정해놓은, 그러니까 10년 후, 뭐 내지는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은퇴 시점이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숫자가 달려 있어요, 연령대가.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게 그 상품 펀드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퇴 시점에 맞도록 알아서 운영해주는 펀드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세제 혜택이 있나? 연금에만 들 수 있는 펀드니까 연금 자체에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네, 연금 상품에. 그러니까 거기에 세제 혜택이 있고 여기에는 따로 없는. 근데 수수료, 그러니까 보수, 운영 보수 이런 거는 그렇게 낮지는 않겠죠.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도 연금 저축이나 IRP의 일부를 이 펀드로 좀 비중을 갖고 있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IRP는 한 30% 정도는 이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휘사가 이런 걸 잘해. 맞아. 많이 알아. 뭐 사실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알아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꼼꼼하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글로벌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 글로벌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월 배당을 거의 하나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 조금 넘게 받을 때도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SRET라고 그 부동산 리츠 ETF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이렇게 해서 복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40대 소득자의 평균 자산은 총 자산은 4억 1천만 원, 순자산 대출을 빼고는 3억 3천만 원, 그리고 예금은 약 8천만 원인가요? 7천만 원 정도.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40대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많이 좀 다르더라. 이런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잘 사는 40대가 선택된 게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이렇게 간단히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